제가 싫어하는 남자들이 있습니다. 키 크고 잘생긴 분들을 싫어하거든요. 앞에 말씀하신 분들이 전부 그런 분들만 올라가셔서 저는 제가 저희 시장님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보통 저처럼 다리 짧고 못생긴 남자들은 공공의 저기 키 크고 잘생기는데 옆에 계시는 우리 문 의원님도 똑같고요. 용서하겠습니다. 제 짧은 다리가 빛날 거라서 되게 영광스럽게도 우리 대민정 대표님께서 기조발제를 부탁을 하셨어요. 20분 시간을 주셨는데 기조발제라는 게 어떤 건지 아시죠? 전체적인 포럼의 기조를 선택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제 사심으로 이 20분을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과 관련 없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제가 스톱워치를 켰습니다. 왜냐하면 저보다 훨씬 중요한 게 뒷분들 얘기를 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 이야기를 드리기 전에 잠깐만 조금만 불을 켜주시겠어요? 조금만 켜주십시오. 지금 지적에 보면 주제가 4개가 있는데 제 이야기는 그렇듯하게 보이지만 짧은 얘기고요. 제 주제를 제한 나머지 3분의 주제에서 공통적인 키워드가 2개가 들어가 있죠. 뭐가 뭔가요? 철학과 실천입니다. 아마도 보통의 이런 자리를 하면 철학이 빠지고 실천 사례가 들어갔을 거예요. 공감하시죠? 특이하지 않습니까? 저는 초등학교 때 칸트의 수수성 비판을 읽은 철학자 집안에서 태어나서 철학도 했어요. 이해했다는 건 아니고요. 지금도 이해 못합니다. 평생 철학도인데요. 유럽인들, 지금 덴마크에서 오셨는데 유럽 사람들에게 되게 부러운 게 있어요. 철학적 깊이입니다. 특히 잘 아시는 독일과 제가 좋아하는 현대 철학을 이끌었던 프랑스 사람들, 영국 사람들은 오랜 철학의 전통이 있어요. 잘 생각해 보시면 계속 철학자를 배출했던 사람들이고 철학자만 배출하는 게 아니라 이분들의 삶 속에서는 그냥 돈을 벌면 좋고 잘 살면 좋고 좋은 집을 살면 좋고가 아니라 철학적 사유가 들어있어서 제일 부러울 때가 많습니다. 저는 이제 한심한 백년소생 아세요? 한심하게 세상 물정 모르고 책만 읽는 사람을 백년소생이라고 하거든요. 세상 물정 잘 모르는 사람. 내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 시장님들께서 저도 포천에 32년 살고 있거든요. 근데 보면은 저는 지금까지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들보다 우리 시장님들이 훨씬 훌륭하신 것 같아요. 동의하시죠? 그런데 한 가지 불만이 있었어요. 모두 우리가 풍요롭게 사는 데는 노력을 하셨는데 물질적 풍요를 누리기 위해서는 정말 밤낮 가리지 않고 노력하셨는데 지금까지 단 한 분도 우리 정신적 풍요를 위해서는 신경을 쓰신 분이 안 계세요. 이거는 뭐와 같냐면요. 우리 인간이 2다리 같아요. 2다리. 자, 얼마 전에 경기 북부 이제 특별자치도 토론회가 있었는데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거든요. 우리가 원하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져요. 모든 일들이. 철원까지 다리가 나와가지고 우리 시장님께 예산이 어느 날 갑자기 포천시설에 1000대를 딱 쓸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게 이루어지겠죠? 행복해질까요? 한쪽 다리만 행복한 거죠. 물질적 풍요라는 한쪽 다리만 행복하지 아마 우리는 더 싸울지도 모릅니다. 더 갈등은 심해지고 더 평화롭지 않을지도 몰라요. 우리가 정말 진정한 평화로운 삶, 행복한 삶을 누리려면 정신적 풍요. 지금 이제 오늘 호박마을에서 어르신들이 오셔갖고 막 하셨는데 이런 분들이시죠. 어려운 게 아닙니다. 내 에너지와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고 그래서 기쁨을 느끼는 이걸 아는 분만 아세요. 그러니까 하시는 분들은 계속 하십니다. 이런 정신적 풍요가 우리 함께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늘 남을 원망하다.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시장이 좀 더 똑바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야 우리 시민이 잘 살지. 연장도 똑바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공무원들은 뭐하고 있어? 이장 뽑아줬던 존이 뭐해? 이러다 죽을 겁니다. 이 어떤 상황이냐면 물질적 풍요만 갖췄을 때요. 정신적 풍요가 갖춰진다는 것은요. 내가 이 도시의 이 공동체의 주인으로서 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일을 해놔야 오늘 오신 호박마을 어르신들이 바로 모범을 보이신 분들이세요. 우리 여민정 대표님 비롯한 이 행사를 갖춰주도록 해주신 분들이 다 똑같지만요. 웃으시잖아요. 아시는 거예요 지금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벌써 몸으로 아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우리 시장님께서
그거 아세요? 4대 시정 방향 혹은 전략 중에 두 번째가 품격 있는 인문도시 포천입니다. 처음으로요. 제 기억에는 우리 시장인들에게 처음으로 물질적 풍요뿐만 아니라 정신적 풍요도 같이 우리가 갖추어야 우리 시민의 삶이 행복해질 거라고 처음으로 판단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너무 기쁩니다. 평생 동안 철학 공부했던 철학도라서 너무 기쁩니다. 정말 오늘도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오늘 이곳이 어떤 고장인지 아시죠? 예, 1953년 7월 27일 날 판문점에서 정전 협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정전. 그냥 우리 3년 1개월 2일 동안 싸웠더니 야 이거 승부도 안 나고 너무 힘들다. 쉬자. 대한민국 대표는 끝까지 참여 안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평화를 원치 않아서가 아니라 통일을 원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대표는 참석 안 하고 이제 협정이 맺어졌는데 그러니까 지금 전쟁을 쉬고 있는 상태. 정전됐다고 하잖아요. 잠깐 멈춘 상태인데 그 6.25 전쟁 3년 중에 가장 치열했던 전투가 벌어졌던 것이 바로 이 근동의 철의 삼각지대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연민국 대표님이 여기 접근성도 나쁘고 그다음에 청족을 모시기에도 어려운 이 자리에 굳이 이 계획을 세우셔서 걱정하신 분들, 우리 시장님도 걱정하시고 우리 아까 김남영 국장님도 걱정 많이 하셨는데 이유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계속 말씀을 드리자면 70년 전에 이 정말 동족상잔의 비극이죠. 있어서는 안 되는 전쟁. 같은 민족에게 총구를 들이던 이 전쟁에서 우리는 과연 교훈을 얻은 걸까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일본인들이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들은 태평양 전쟁에서 저 남쪽 과달카날 섬, 우겐빌, 뉴브리튼 섬부터 시작해서 필리핀, 사이판, 괌, 오키나와까지 거쳐오면서 그 전쟁에 참여했던 비참한 전쟁에 참여했던 그 병사들이 자기 생각도 없이 잘못된 지도자를 만난 덕분에 목숨을 바치고 죽은 사람은 괜찮은데 살아 돌아온 사람들이 전쟁의 비극을 몸으로 체험하고 일본은 한 세대 정도 절대 전쟁을 해서는 안 된다는 분위기가 확고하게 일본 사회에 자리하고 있었어요. 지금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 70년이 되니까 일본이 지금 우경화되고 있습니다. 다 듣기시죠? 걱정하고 있어요. 아마도 우리도 그런 위험성이 있지 않을까. 직접 전쟁터에 나가서 목숨을 바치고 피를 흘리고 그러신 분들은 전쟁을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몸으로 느끼신 분들인데 이제 70년이 지나니까 한 세대를 30년으로 보면 두 세대가 지났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우리가 전쟁에 대해서 좀 막연하게 생각하는 건 아닐까. 한번 붙어보지 뭐 이런 생각 말이죠. 그런 위험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만 이런 걱정을 하는 게 아니고 평화를 얘기하는 많은 분들이 우리 정말 많이 보셨죠. 여기 철원 노동당사에서 평화 콘서트도 하고 많은 분들이 이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전쟁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이제 기조갈지에 어울리는 얘기일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제 이 기회를 이용해서 사심을 발동시켜서요. 우리가 이제 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풍랑을 만났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물론 이 그림을 보시면서 제목을 보시면서 이 이야기가 상당히 은유적이라는 눈치를 챘을 거예요. 일종의 메타포입니다. 우리 삶의 풍랑 있죠. 좀 살면서 아무 걱정 안 하고 모든 게 척척척 됐으면 좋겠는데 어느 누구도 그렇지 않습니다. 늘 풍랑을 만나는 이 풍랑을 만났을 때 우리 가족이 풍랑을 만났을 때 우리 포천시가 풍랑을 만났을 때 어려움에 처했을 때 국가가 IMF 같은 위기를 맞았을 때 잊지 말아야 될 게 뭘까요?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아마도 저는 이 질문에 대해서는 이건 열린 질문이기 때문에 수십 가지의 답을 할 수가 있고 그 수십 가지의 답이 모두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목적을 잃지 않는 거예요. 목적을 잃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풍랑이 배를 뒤집기 전에 안에서 총질이 시작됩니다. 작은 친목회만 한번 운영해봐도 느끼실 거예요. 친목회 운영하다 보면 마음에 안 드는 일도 생기고 뭔가 우리가 계획했지 않은 일도 생기는데 그런 풍랑을 만났을 때 정말 되기 쉬운 게 분열되는 거죠. 갈라지고 그리고
정말 뜻을 함께해서 우리 평생 동안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살아가자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서로 원수가 되고 이러면서 서로에게 충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의 목적, 우리 평화롭고 풍요로운 삶,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어떻게 해요? 서로 힘을 합쳐서 도와가면서 서로를 의지해가면서 서로를 응원하고 지지해가면서 그걸 이루겠다는 처음의 목표를 잃어버리면요, 같은 목표를 타고 배에 탔던 사람들이 풍랑이 배를 얻기 전에 서로가 서로를 무너뜨립니다. 저는 가슴 아픈 게 바로 우리 민족을 이루고 있는 게 아닐까. 작은 이념의 차이로, 작다고 그랬는데 좀 작다고 하긴 어렵죠. 차이로 이루고 있는 거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제가 부천에서 태어나진 않았지만 부천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밖에 가서 수원 가면 저 교사들 중에는 저 포천 사람들도 합니다. 하도 포천만 얘기해서 제가 양평에 교육장으로 가서 있었거든요. 양평 분들이 지금도 만나면 저한테 원망하세요. 양평 교육장 오셔갖고 포천 얘기만 하셨다고. 정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우리가 배를 타고 풍랑 한번 만나지 않고 목적지에 가는 거 그런 일은 없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무슨 일인가를 해갈 때 시장님께서 촉대를 매시고 가는데 생각 안 맞고 외부의 환경이 나빠지고 계획이 엎어지고 계획을 세우는데 돈은 많이 들었는데 성과는 별로 없고 이런 일들 늘 만나요. 그리고 목적지에 가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항해를 하면서 풍랑을 만나기를 원치 않는 사람은 배에 타서는 안 된다는 말이 있어요. 이때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서로에게 원망의 화살을 던지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포천이 세계 어느 나라나 그러고 있지만 우리 포천이 참 자랑스럽다는 생각이 들 때 많습니다.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평화를 연구하는 분들이 소극적 평화와 적극적 평화를 얘기를 해요. 소극적 평화는 지금 머릿속에 떠올리시는 그 평화입니다. 아까도 인사 말씀하실 때 했던 그런 평화죠. 전쟁이 없는 상태. 그러면 전쟁이 없으면 평화로운가요? 또 아니라는 생각이 드시죠? 우리 동네에 전쟁 없잖아요. 우리 동네에 전쟁 없는데 항상 평화로우세요? 아닙니다. 무슨 일이 생깁니다. 그죠? 서로 갈등하면서 평화가 깨진다는 느낌이 드시죠? 그래서 이런 걸 적극적 평화라고 합니다. 예, 전쟁은 안 하지만 전쟁 안 하는 상태를 넘어서 정말 공동체 구성원들이 서로 갈등을 빚지 않고 서로 협력하고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평화를 적극적 평화라고 그래요. 모두가 이 전쟁을 하지 않는 소극적 평화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갖고 있는데 적극적 평화의 중요성은 잘 몰라서 오늘 제가 사심을 발휘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는 게 이 적극적 평화에 관한 얘기입니다. 제가 최근에 어멘다 리플리라고 하는 미국의 저널리스트인데요. 10년 전에 무엇이 이 나라 학생들을 똑똑하게 만드는가 원제는 Smartest Kids in the World라고 해서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학생들을 그래서요. 핀란드, 폴란드, 한국 세계에서 제일 똑똑한 핀란드, 폴란드, 한국 학생과 정말 바보 같은 자기 미국의 학생들을 비교해서 책을 쓴 저널리스트예요. 이분이 10년 만에 극한 갈등이라는 책. 원제는 하이 컨플릭트입니다. 하이 컨플릭트. 건전한 갈등은 있죠. 인간의 삶에서 갈등이 없으면요, 뭔가 발전이 없습니다. 마을에서 일을 하나 하려고 해도 갈등이 생깁니다. 네 생각과 내 생각이 달라요. 오늘 호박마을 어르신들 여기 이거 만들어 갖고 올 때도 막 논쟁하셨을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좋아, 저렇게 하는 게 좋아.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굿 컨플릭트라고 해요. 굿 컨플릭트는요, 우리 삶에 굉장히 유익해요. 그리고 이거는 갈등은 어떻게 시작하느냐? 무엇이 옳은가 가지고 갈등을 시작해요. 그러셨죠? 제가 맞죠? 가는데 거기 학생들도 오는데 예쁜 우리 학생들이 오는데 우리가 남들처럼 이렇게 해야 돼. 아니야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야 돼. 이러셨죠? 이걸 굿 컨플릭트라고 해요. 무엇이 옳은가로 시작해요. 그런데 하이 컨플릭트, 이 고도 갈등이라고 오늘 저는 표현하겠습니다. 최근 극한 갈등이라고 번역되는데 고도 갈등은 어떤 일이 생기게 되냐면요. 갈등을 시작했는데 이제 옳은 거는 어디로 가버립니다. 처음에 갈등을 왜 시작해요? 무엇이 옳은가를 찾기 위해서 서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하이 컨플릭트가 되면요, 옳은가는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무엇이 목표가 되냐면요, 저놈을 망가뜨릴 수 있다면 내가 무슨 데 해도 괜찮은 거예요. 뭐 생각나세요? 정치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네, 주학자도 대표적으로 정치를 들었습니다. 목표는 나와 반대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제거하거나 없애버리거나 눌러버리는 거예요. 이게 갈등이 이상한 데로 가버린 거죠. 이걸 제가 수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수렁은 정말 무섭습니다. 나는 그런 생각 갖고 있지 않았는데 옆에 있다가 끌려 들어가요. 심지어는요, 내 동료들이, 내 공동체 구성원이, 내 이웃이, 내 사랑하는 친구가 갈등에 끌려 들어간 걸 보면서 꺼내려고 손을 잡아당기는데 자기도 끌려 들어가요. 민주주의 사회의 최고의 가치가 뭘까요? 저는 다이버시티. 옛날에 우리 시장님 한 분이 포천의 캐치프레이즈를 다이버시티 포천으로 정하셨죠. 무궁무진 포천. 다양성입니다. 다양성. 민주주의 사회는 왜 정말 위대한 사회냐면요. 자유와 평등이라는 두 개의 기둥에 써 있는 건물이에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자유와 평등은 결코 양립할 수가 없어요. 자유를 택하면 어떻게 됩니까? 평등은 무너지게 돼 있죠. 평등을 택하면요. 자유가 유지가 되지 않아요. 저는 민주주의가 위대한 제도인 이유가요. 도저히 두 개를 동시에 성취할 수 없는 이 두 개의 가치를 성취하겠다고 덤빈 제도이기 때문에 저는 위대하다고 생각해요. 당연히 다양성이 생깁니다. 다양성이 사라지면 우리 마을에 나와 생각이 다른 저놈만 사라지면 내가 행복할 것 같아요. 이것이 바로 가장 비민주적인 생각이고, 이 비민주적인 생각이 실현되는 곳이 있습니다. 어딘가요? 네, 조금만 북쪽으로 가면 저 동네. 거기서는 그분의 뜻하고 다른 생각은 있을 수가 없잖아요. 다양성이 사라진 사회가 그 사회예요. 다 망하고 지금 저기만 남았죠. 중국하고. 그리고 우리 민주사회는 어떤 사회냐?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얼마든지 자기 의견을 말할 수 있고, 제가 만약에 민주시민의 정신과 의식을 제대로 갖춘 사람이라면 제가 누굴 견뎌야 되죠? 저랑이 전혀 다른 생각으로 사고하고, 다른 생각으로 판단하고, 다른 생각으로 행동하는 것을 견뎌내고 나아가서 응원할 수 있으면 정말 민주시민이겠죠. 여기에 갈등에 대한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슬픈 일은 어떤 거냐면요. 과거에 세계 여러 나라 지도자들이 겉으로라도 화합을 목소리를 높였어요. 화합. 이 책에서 제 이야기 아닙니다. 저한테 뭐라고 하지 마시고요. 어멘다 리플리가 인도의 모디 총리, 폴란드의 카친스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그리고 터키 에르도안을 이런 지도자로 꼽았어요. 갈등을 조장해요. 상대편의 정체성을 교묘하게 조작해서 우리 편을 뭉치게 해서 정권을 유지하게 하거나 기득권을 유지해요. 머릿속에 누구 떠올리시면 안 돼요. 예, 우리 친목회장 하나 누구 떠올리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분은 그렇게까지 고수가 아니시니까. 다행히도 얼마 전에 터키가 대통령 선거에 있었는데 두 번의 결선 끝에 에르도안이 다시 대통령이 됐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지금 현직 대통령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이 앞장서서,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갈등을 조장하고 그 갈등을 통해서 정치적 혹은 기득권을 유지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개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시장님들이 훌륭하시다고 한 거예요. 저는 우리 시장님들 제가 만난 분 중에 단 한 분도 시민의 갈등을 조장하시는 분을 뵌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나와 다른 정파의 정책도 기꺼이 수용하시고 이어받으세요. 너무 훌륭한 것 같아요. 여러분 동의 안 하세요? 예, 뭐 바뀌면 학교도 교장 바뀌면요 전 교장했던 거 다 버리거든요. 근데 우리 시장님들, 지금까지 제가 뵀던 모든 시장님들이 전임자의 정책이라 하더라도 좋은 것은 다 이어받으십니다. 박수 치셔야 돼요. 그렇다면 지도자들이 이럴 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건 무엇인가? 우리 대중이 합리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가가 거의 유일한 희망이겠죠. 그런데 여기에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대중, 매스, 덩어리란 뜻이죠. 이 용어는 가치 중립적인 용어예요. 좋다 나쁘다의 의미가 없습니다. 대중 지성, 컬렉티브 인텔리전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가치 중립적인 단어인데, 대중이 제가 좋아하는 스피노자는 야만의 극한이라는 대중의 무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 철학적이고 사색적인 독일인들이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와 괴베스의 선동에 넘어가서 저런들이 저질러요. 그래서 지금 독일 사람들은
전쟁에 대해서 거의 공포감 갔다 온 느낌. 이 깃발만 봐도 몸부림을 치잖아요.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도 대중을 속을 수가 있어요. 이런 대중을 우중이라고 부릅니다. 어리석은 우자죠. 어리석은 우자. 그런데 이탈리아 철학자인 네그리라는 사람, 네그리와 하트가 제국이라는 책을 써요. 엠퍼러, 제국이라는 책을 썼는데 여기서 똑똑한 대중,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우리 편이 옳은 게 아니라 옳은 게 옳은 대중을 말해요. 인간은 자칫 잘못하면 우리 편이 옳다고 하기 쉽습니다. 내가 누구를 지지하면 이 사람이 옳은 거예요. 그냥 이 인간의 속성이에요. 내가 지능이 떨어지거나 이성적 사회 능력이 떨어져서가 아니라 인간의 속성입니다. 자책하지 마세요. 누구나 저도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지 않은 대중을 이탈리아 철학자인 안토니오 네그리가 다중이라고, 멀티튜드라고 하는데 다중이라고 번역했어요. 저 대중은 어떤 거냐면요, 똑같은 사람들이 뭉쳐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생각하나 여러 사람이 생각하나 똑같아요. 다중은 다양한 사람들, 크기도 작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을 다중이라고 불러야 되는데 현명한 대중을 말합니다. 우리 사회가 행복해지려면 우리 모두가 다중이 돼야 돼요. 어리석은 대중이 아니라. 그래서 저희 결론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학자들의 결론은 대중도 믿을 바가 못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디서 북극성을 찾아야 할 것인가? 어디를 목표로 깜깜한 밤에 무엇을 목표로 항해를 해야 길을 잃지 않을 것인가? 이게 뭐라고 나올지 짐작이 되시죠? 그게 이겁니다. 오늘의 주제인 평화를 추구하는 삶이에요. 고속도로를 놓는 것도 좋고 우리 마을에 사업을 가져온 것도 좋은데 아이들이 우리 마을 사람들이, 우리 시민이, 우리 공동체가 모두가 평화롭게 조화를 이루며 살 수 있는가가 문제가 되겠죠. 이 피스라는 단어를 이 메이지 슈님의 일본 사람들이 평화라고 번역했는데요. 평자는, 화자는 조화롭다는 화자잖아요. 평자는 평탄하다는 뜻인데 평화에서 저 평자는 역시 조화롭다는 뜻입니다. 둘 다 조화롭다는 뜻이에요. 평화는 뭐예요? 평화를 동아시아인들은 뭘로 받아들였냐면요, 조화로 받아들였다고요. 전쟁을 하지 않은 것으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 조화요. 동아시아인들은 스케일이 큰 사람들이에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거 중용이 있는 얘기인데요. 희노애락의 감정이 바라지 않은 것을 중이라고 하고, 이게 나의 감정이 바라졌는데 어떤 그 상황에 맞아요. 장례식에 가서 슬퍼하고 친구가 성공했을 때 기뻐해 줄 때를 화라고 부른다고요. 그런데 화가 이 뭐냐면요, 중이라는 거는 이 세상의 근본이고 화는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것이에요. 친구가 잘 됐는데 미워하면은 화가 이루어진 거예요? 안 이루어진 거예요? 안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 동네에 누군가가 성공했는데 내가 시샘하면 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놀랍게도 이 화가 인간 사이의 화가 아니라 동아시아 사람들은 스케일이 커요. 우주 만물의 조화예요. 평화는 뭐라고요? 우주 만물의 조화. 우리가 자연을 막 파괴해서 산이 부러져요. 조화로운 거예요? 조화롭지 않은 거예요? 그거는 평화롭지 않은 거예요. 동아시아인들의 관점에서는요, 산이 무너진 게 아니라 홍수가 난 게 아니라 조화롭지 않은 거예요. 동아시아인들은 이런 관점으로 평화를 봤어요. 사술적 공정이 아니라 기계적으로 공정. 이게 아니라 그때그때 달라요. 맞아요. 그때그때 달라요. 우리 동네에서는 이게 답이었는데 저쪽 동네 가면은 그게 답이 아니에요. 그쪽 동네에 맞는 답이 있는 게 이게 뭐라고요? 좋아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뭔가 성취를 이루고 내가 뭔가 답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저쪽 가서 그게 답이라고 강요하지 말라고요.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조화. 오늘의 주제인 평화가 동아시아인들은 그런 거라고요. 내가 나이를 먹었으니 우리 직원들한테 다 필요 없고 내가 시키는 거나 해. 이건 어떤 거예요? 조화롭지 못한 것이고 평화롭지 못한 거예요. 동아시아인들은. 그래서 우리 시장님께서, 저는 제 결론입니다. 제 생각할 때 우리 인간성, 인문정신 이 살아나야 우리 시장님께서 시청 공무원들 그리고 마을에 계신 분들과 함께 도시를 풍요롭게 만들게 쓰겠지만 그걸 이룬다 하더라도 우리의 인문정신, 우리의 인간성이 같이 성장하지 않으면 우리의 평화로운 삶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도로를 놓고 집을 고치고 마을길을 넓히는 것은 돈이 필요하지만 우리의 정신을 풍족시키고 우리 정신을 풍요롭게 만드는 건 어떻죠? 어쩌면 돈이 한 푼도 안 될지도 몰라요. 우리가 내 이웃을, 내 동료를, 지금 우리 시장님을 보는 관점만
시장이 왜 우리 동네에 한 번도 안 와? 우리 행사에 우리 동창회에 왜 안 하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거꾸로 생각해 보는 거죠. 시장이 그렇게 바쁘실 텐데 우리 동창회 같은 데안 모시는 게 시장님을 도와드린 거겠다. 그게 우리 시민을 돕는 일이겠다. 이런 생각도 해보는 거예요. 관점을 바꾸는 거예요. 이것만으로도 우리는요 평화로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50 시장님만 박수 쳐서 웃으셨습니다.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글자입니다. 천화. 저 끝에 화자는 풍류화화자. 저기 보면 입이 많죠. 입이 많잖아요. 모든 악기들이 자기 소리를 내요. 바이올린한테 목소리가 높다고 너 목소리 낮춰. 더블 베이스, 콘트라바스 너 목소리가 낮으니까 높여 이러는 게 아니라 낮은 소리, 높은 소리, 관악기 소리, 현악기 소리를 다 내요. 그런데 어떻게 되는 거라고요?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이걸 화라고 불러요. 화화자하고 같은 글자인데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저게 뭐라고요? 천화, 우주 만물의 이치라고 봤던 게 동아시아인들이에요. 우리는 이런 전통 속에서 수천 년을 살아왔어요. 그래서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마음속에 동양 철학, 동양 사상 공부하지 않으셨어도 거의 무의식적으로 리처드 도키스가 말한 밈처럼 우리한테 이런 생각들이 저장돼 있어요. 그래서 어떠냐면 우리가 가장 불편하게 느끼는 건 뭐냐면요. 발표를 못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사이에 조화를 깨트리는 사람에게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우리 한국 사람. 그렇죠? 마을에서 그렇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공부 안 했어도 우리의 정신적인 DNA 속에 조화를 이루는 삶, 즉 평화를 추구하는 삶이 면면이 흐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그런 민족이고 특히 그 중에서 제가 여러분들 여기 사신 분들 모르실 거예요. 저는 외지 사람이 포천이다 보니까 포천 분들이 굉장히 평화로운 분들이라는 걸 몸으로 느끼고 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 얘기 기조발제하고는 방향이 다른 제 얘기를 이렇게 유치원생들이 동화구연 하는 선생님 보듯이 신기하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첫 순서를, 첫 강의를 멋지게 펼쳐주신 우리 김현철 교장 선생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